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잠자는 미녀를 소개해드릴 김혜란입니다. 잠자는 미녀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하고 같이 고전 발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이죠. 트차이콥스키 3대 발레라고 불리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사실 트차이콥스키 발레 하면 백조의 호수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실제로 지금까지도 마린스키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공연은 백조의 호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890년 초연 당시 그리고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마린스키 레퍼토리의 진주는 잠자는 미녀였었다고 합니다. 트차이콥스키도 자기가 쓴 발레곡들 중에서 그리고 작품 전체 중에서 잠자는 미녀가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차이콥스키 시대만 해도 발레 음악은 부수 음악 정도로만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안무가의 요구에 따라서 춤추기 적합하게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그런 즐거운 곡을 만드는 정도로 여겨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향곡을 썼는데 이거 좀 발레 음악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약간 작품에 대한 혹평이 되는 것이죠. 차이콥스키는 그런 선입견을 없애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발레보다 춤보다 음악에 더 주목을 받는 그런 발레 음악이지만 교향곡을 들을 때처럼 음악 자체로 완벽한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작품이 바로 잠자는 미녀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잠자는 미녀는 당시 마린스키 극장의 안무가였었던 마리우스 프티파와 함께 작업한 첫 작품입니다. 사실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경우는 작업 도중에 프티파가 병이 나서 다른 사람한테 안무를 맡기게 되고요. 그리고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는 차이콥스키 사후 추모 공연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사실 실질적인 공동 작품은 잠자는 미녀 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잠자는 미녀는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무적인 측면에서도 잠자는 미녀는 프티파 안무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티파 안무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데에는 차이콥스키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차이콥스키 덕분에 프티파가 유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러시아에서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차이콥스키가 아니었었다면 프티파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면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반대로 차이콥스키 역시도 프티파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발레 음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잠자는 미녀를 만들 때 프티파가 보내준 기획안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획안을 보면 안무에 대한 지시뿐만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지시도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각 장면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몇 박자 어떤 악기로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차이콥스키가 과연 이 지시사항을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 이걸 다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지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콥스키 동생의 회상에 따르면 그런 상세한 지시사항들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꺼이 프티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곡을 만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곡이 작품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대로 프티파의 집에 가서 곡을 맞춰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맞춰 나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프티파는 음악을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차이콥스키 음악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차이콥스키는 차이콥스키대로 프티파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맞춰서 곡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곡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완전한 공동 작업이었고 차이콥스키는 그 악보를 출판할 때 프티파를 같이 이름을 올려달라고 할 정도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미녀의 공동 작업에 같이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당시 황실극장 감독관이었었던 프세볼로주스키가 같이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프세볼로주스키는 차이콥스키가 백조의 호수를 쓰고 나서 한동안 발레 음악을 쓰고 있지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차이콥스키한테 발레 음악을 써보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프세볼로주스키였었고요. 그리고 잠자는 미녀 대본을 쓰고 무대 의상을 만든 사람도 프세볼로주스키였습니다. 무대 연출을 루이 14세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스타일로 만든 것도 결정을 한 것도 프세볼로주스키였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로라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동화 속 인물들이 쭉 같이 나와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지공주 아니면 장화 씌는 고양이, 이런 그
동화 속 인물들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추는데 그것도 프세볼로지스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 공연이 굉장히 화려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성대하게 그 공연이 펼쳐졌었는데 프세볼로지스키가 그 공연을 위해서 1년 그 황실극장 전체의 제작 비용의 3분의 1을 잠자는 미녀에 쏟아부어서 공연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것도 역시 프세볼로지스키가 감독관이었었기 때문에 같이 작업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잠자는 미녀 대본은 프랑스의 유명한 동화 작가 샤를 페로라는 사람이 쓴 동화를 대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페로가 쓴 동화의 제목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데 이게 왜 잠자는 미녀가 됐느냐 하면 당시 러시아에서 그 동화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아니라 잠자는 미녀로 번역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는 그 동화는 잠자는 미녀로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잠자는 미녀가 발레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잠자는 미녀 줄거리는 대충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동화의 줄거리는 옛날에 어느 왕국에 왕과 왕비가 살았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마침내 아이가 생겨서 아주 성대하게 세례식을 벌였는데 그 세례식에 초대받지 못한 늙은 유정이 심술을 부려서 아이가 크면 그 아이가 물레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된 거죠. 당연히 왕과 왕비는 물레를 그 왕국에 있는 걸 다 치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나이가 15살, 16살이 돼서 물레에 찔려서 잠이 들게 되죠. 그리고 어느 용감한 왕자가 나타나서 가시덤불을 해치고 들어가서 공주를 잠에서 깨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죠. 사실 페로의 동화 이야기에는 그 뒤에 줄거리가 조금 더 있어요. 알고 보니 왕자의 어머니가 식인종이었었고 식인인이었었고 그래서 왕자와 공주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더 있는데 프세볼로지스키는 그 이야기는 잘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로라 공주하고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으로 발레를 끝내게 되는 거죠. 오로라 공주나 데지레 왕자나 이런 이름들, 그 발레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프세볼로지스키가 프티파하고 같이 만든 이름들입니다. 이제 공연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잠자는 미녀는 프롤로그가 붙은 3막으로 이루어진 발레입니다. 공연 시간만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꽤 길죠. 프롤로그에서는 오로라 공주의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1막에서는 성년식이 있고 3막에서는 결혼식이 있고 2막에서는 그런 궁정에서의 행사는 아니지만 데지레 왕자의 사냥터 장면인데 일종의 궁정의식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 전체가 궁정연회 의식으로 이루어진 발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궁정 예법과 무도를 재현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진 발레라는 점은 잠자는 미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잠자는 미녀는 보통 고전 발레의 교본, 고전 발레의 모든 동작을 테크닉을 볼 수 있는 백과사전과도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춤을 보고 있다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춤 자체에 빠져드는 줄거리랑은 상관없이 춤 자체에 빠져드는 그런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죠. 다 이렇게 캡처하고 싶은 그런 장면들로요. 그 중에서 유명한 장면이 프롤로그의 6 요정들의 바리아스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요정들이 공주한테 각자의 재능을 성품을 선물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짤막한 6개의 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짧지만 아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춤을 춰야 하는 그런 춤으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 발레리나들을 테스트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발레에서 유명한 장면이 로즈 아다지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로즈 아다지오도 마찬가지로 발레리나를 테스트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기술적으로만 된다고 해서 그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914년에 그 공연을 할 때 오로라 역할을 맡았었던 까르사비나라는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는데 그 발레리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라라는 역할에는 좀 드라마틱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를테면 백조의 호수에서 그 오데트 공주가 연기하는 그런 장면에서와 같은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닉만으로 완성되는 그런 역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즈 아다지오 장면에서 그 왕자들이 차례로 공주의 손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공주는 그 왕자들한테 모두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그 손을 맞잡게 되고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왕자도 공주의 마음을 터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그런 예민한 심리가, 섬세한 심리가 춤을 추면서 연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섬세한 연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장면, 그 숲속 장면에서 라일락 요정이 오로라 공주를 불러내서 왕자하고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심리적으로 섬세한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까르사비나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라일락 요정이 이 오로라 공주의 환영을 불러내서 데지레 왕자와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에서이죠. 이 장면하고 관련해서 이 오로라 공주는 어떤 지상적인 면도 없는 비지상적인 그런 존재로, 신적인 신성한 존재로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 이상적인 존재, 그 존재의 힘을 연출을 할 수가, 연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로라 공주의 환영이 사라지게 돼요. 환영이니까 사라지죠. 계속 존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데지레 왕자가 환영이 사라지니까 공주를 찾아 나서죠.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왕국으로 들어가서 1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공주를 깨워서 공주에게 입을 맞춰서 깨우게 되는 겁니다. 환상적인 이야기죠. 동화 속에서 나오는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차이콥스키가 그 작품을 쓰면서 그 폰백 부인한테 쓴 편지에서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 주제가 굉장히 시적이고 완전히 매료되어서 아주 즐겁게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차이콥스키가 말하는 시적인 테마는 바로 이 오로라 공주의 형상, 그 신적인 비지상적인 아름다운 존재와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화 속에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존재에 매료된 것은 차이콥스키만은 아니었었고요. 1890년 초연에 있을 때 당시 8살이었었던 소녀 안나 파블로바는 잠자는 미녀 오로라 공주를 보고 발레리나의 꿈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시티 발레단의 단장이 되게 되는 조지 발란신도 이 잠자는 미녀를 통해서 발레에 대한 사랑을 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발레리스의 창단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베누아는 1890년 공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연을 봤었다고 해요. 굉장히 공연에 매료되었었고, 자기가 그 공연이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들도 다 그 공연을 보면서 발레광으로 만들었다고. 그 잠자는 미녀에 대한 열광적인 몰두가 아니었었다면 발레리스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레리스는 잠자는 미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자는 미녀는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잠자는 미녀의 아름다운 동화 속으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한번 빠져보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